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국주의의 경제 이념인 중상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하다가 다 못해서 마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상주의 시대에는 제국주의 시대에는 경제 이념이 중상주의인데, 중상주의, 상업을 중시 여긴다, 한자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지만 사실 중상주의 머켄탈리즘의 핵심은 상업을 중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경제에 깊이 개입해서 나라의 부국강병을 추진하는 정책, 이걸 우리가 머켄탈리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머켄탈리즘 중상주의 정책의 핵심적인 사상은 불리오니즘입니다. 불리오니즘이라는 것은 불리온 그러면 금괴를 말하죠. 그러니까 금, 은 이런 화폐가 부의 원천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화폐 중시 사상 이렇게 표시했는데, 그 다음에 국가가 경제를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엘리트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부의 오늘날로 치면 공무원, 그때 당시에는 귀족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통제해야 된다고 하는 사상. 이것이 이제 중상주의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목표로 하는 게 자립경제예요.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는 것. 왜 그러냐면 수출을 하면 금이 들어오니까 좋은 것인데 수입을 하면 금이 나가니까 나쁜 것이에요. 수입을 안 하려면 자립을 해야 돼. 필요한 것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생산을 해야 돼. 그리고 생산하고 남은 건 수출하면 그건 좋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무역을 오늘날처럼 이 포지티브 썸 게임이 아니라 제로 썸 게임으로 인식을 한 거죠. 무역을 하면 수출한 나라는 이득을 보고 수입한 나라는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익과 손해 합하면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메이션, 무역 후의 결과를 서메이션 하면 합하면 제로가 된다. 이게 제로 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은 리카드와 아담 스미스의 덕분으로 우리가 무역을 하면 수출하는 나라나 수입하는 나라나 서로에게 둘 다 이득이 된다. 지금 포지티브한 서메이션 하면 포지티브하다. 포지티브 썸 게임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하고 매우 다르게 인식하는 거죠. 이러한 것이 바로 중상주의, 제국주의 시대의 중상주의 이념이었다. 그것이 그 시대의 경제학이었어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의 맨 뒤 챕터에 보면 이 중상주의 경제학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상주의뿐만 아니라 중농주의도 함께 얘기하고 있지만 중농주의가 틀린 건 너무나 자명하다. 그래가지고 딱 한 챕터만 얘기하고 나머지 모든 챕터를 중상주의를 비판하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국부를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이전에 경제학이 틀렸기 때문에 다시 쓴 거죠. 그래서 이 중상주의의 경제 이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틀렸다는 얘기를 쭉 한 건데, 오늘날 왜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이 화폐가 부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돈이 많으면 잘 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상식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으로 보면 맞는 얘기죠. 돈이 많으면 잘 살잖아요. 그런데 개인에게 적용하면 맞는 얘기가 나라 전체에다가 적용해도 될까요? 나라 전체에 돈이 많으면 그 나라가 잘 살게 됩니까? 그러면 막 돈 찍어내면 잘 살게 되나요? 그렇게 생각했다가 요새 고생하는 나라들이 많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 돈이 부족하니까 막 찍었어요. 그 인플레이션이 몇만 %씩 막 올라가요. 오늘날은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중상주의 시절에는 돈, 곧 금과 은이 많은 것이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길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개인에게 적용하면 옳지만 이걸 사회 전체에다가 적용하면 옳지 않게 되는 예를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걸 구성의 오류라 그래요. 사실 구성의 오류는 흔히 목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들은 아무도 성형수술 안 할 때 나만 성형수술해서 코를 오똑하게 하고 하면은 좋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성형수술하면 어떻게 돼요? 다 이뻐. 그러면 이쁜 게 상대적으로 의미가 없어져요. 스펙 쌓기도 똑같아요. 과거에는 막 해외
연수도 갔다 오고 해서 스펙을 막 화려하게 꾸몄어요. 그때는 도움이 됐어. 근데 요새는 오늘날 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어느 회사는 스펙을 안 본대잖아요. 이렇게 개인에게 적용하면 좋은 것이 옳지만 모든 사람이 그래 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것.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식당에서 흔히 보는 거예요. 한쪽 테이블이 잘 안 들리니까 지네들끼리 크게 떠들어. 그럼 다른 테이블도 또 안 들리니까 자기들도 크게 떠들어. 다 테이블마다 그러면 나중에 와글와글해서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안 보인다고 일어나서 보기 시작하면 내 뒤에 있는 사람 다 일어나야 돼.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입시 사교육도 그래요. 아무도 과외 안 할 때 과외하면 도움이 될지 몰라도 누구나 다 사교육을 하기 시작하면 말짱한 일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구성의 오류라 그러는데 바로 돈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돈 많은 건 좋은 것이지만 사회 전체에 그래서 돈이 많아져 버리면 말짱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그대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에 그 많은 금과 은이 들어왔지만 그래서 한때 잠깐은 스페인이 잘 사는 듯이 보였지만 결국은 물가만 올려놓고 그래서 서민들의 생활을 다 피폐해졌습니다.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교회에 금으로 문을 칠하고 식탁을 은판을 썼대요. 동상을 안 세우고 은상을 세웠대요. 얼마나 흔했으면. 결국 이렇게 많이 들어온 금과 은은 스페인을 부강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결국 스페인이 다시 패권을 네덜란드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사실 스페인이 강대국이 된 모습은 그 이전에 로마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강대국이 된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전쟁과 또 세습으로 강대국이 된 거죠. 사실 이 스페인 이후에 강대국이 되는 나라들과 스페인 이전까지 강대국이 된 나라들은 달라요. 스페인 이후에 강대국이 된 나라, 네덜란드, 영국, 오늘날의 미국 이런 나라들은 점차 이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강대국이 됩니다. 물론 네덜란드도 초기에는 약탈에 동참하고 그래요. 근데 네덜란드는 그래도 중개 무역을 합니다. 무역을 통해서 부를 획득해 가죠. 그 다음에 영국도 마찬가지 식민지 정찰전에 뛰어들고 하지만 영국이 진짜 강대국이 된 것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중상주의적 모습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조업 강국이 된 거예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근대 후기 전기를 통해서 과도기 지정 기간이죠. 근대 후기로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강대국이 되는 비결은 뭐냐? 옛날처럼 전쟁에서 남의 그 약탈해 와서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역을 하고 또 제조업을 해가지고 경제가 부강해지고 이렇게 해서 강대국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어느 순간 탁 칼로 물을 자르듯이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이행기를 통해서 이 양 두 가지 모습이 섞여 있어요. 약탈과 전쟁과 이런 것으로 강대국이 되어가는 모습과 경제가 부흥하면서 강대국이 되어가는 모습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 시기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하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산업화를 통해서 강대국이 되는 모습은 아니죠. 아무튼 이렇게 스페인은 마지막 약탈과 전쟁으로 강대국이 된 나라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페인에 들어온 그렇게 많은 금과 은은 그것이 잠깐 스페인을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스페인도 패권의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그게 그 큰 도움은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신대륙에서 가져온 수많은 금은 보화 이것이 전혀 의미가 없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것이 결국은 오늘날로 말하면 상품 경제를 발전시키죠. 우리가 알다시피 화폐라는 것은 이 교환의 매개 변수로서 상품 경제를 확산시켜요. 화폐가 충분치 않던 시절에는 돈이 없으니까 물품 화폐, 물건으로 서로 교환을 했어요. 물물 교환은 불편하게 짝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물물 교환이라는 것은 내가 남는 거를 누군가하고 교환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부족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내가 남는 걸 원해야 돼. 이게 욕망의 이중적 일치라 그래. 이게 딱 우연히 맞아야지만 교환이 되는데 그게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고 이게 어려우니까
화폐로 하면 쉬워요. 화폐는 누구나 원하는 거니까. 그걸로 1차적으로 교환했다가 그걸 매개 변수로 쓰면 교환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폐가 필요한 건데, 화폐가 충분치 않던 시절에는 물품으로 그걸 대체해서 우리가 물품 화폐라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이 누구나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게 나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화폐 갖고 있는 그 독특한 특성을 다 갖고 있어서 귀금속이 화폐로 쓰였죠. 그래서 이 귀금속이 많아진다는 소리는 뭐냐? 결국 상품 경제가 발달하는 거예요. 서로 교환 경제가 발달하고. 그래서 신대륙에서 들어온 이 화폐가 많아지는 바람에 이 상품 경제가 발달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을 가격혁명이라는 말을 써요. 왜 가격혁명이라고 쓰면, 요새로 치면 쉽게 얘기해서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되는 건데, 단지 물가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격혁명이라고 보는데, 이걸 갖다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신대륙에서 들어온 이 금은보화 때문에 16세기 말기 거의 100년 가까이에 물가가 한 4배 정도 오릅니다. 오늘날에는 한 100년 정도 되는 시기에 물가가 400% 오른다. 그러면 산술 평균적으로 또 한 4%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크게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게 큰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르는 건데, 먼저 이 원인을 살펴보면 인구가 증가하게 되니까, 경제가 이제 안정적으로 되면서 인구가 증가하니까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제 인플레이션에 기여를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금은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화폐량이 많아지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절대 군주들이 악화를 발행해요. 사실 금덩어리, 은덩어리 가지고 거래할 수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금화, 은화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거 만들 때 국왕들이 이제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 얼굴도 넣고 해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화폐가 궁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순도를 낮춰요. 순도를 낮추는데, 처음에는 이제 순도를 낮추는 것보다 이 자루에다 넣고 금화를 넣고 막 흔들어요. 그럼 막 서로 깨지잖아. 부딪혀가지고. 당시에 금이라는 게 굉장히 약하잖아요. 은도 그렇고. 그럼 가루가 많이 생겨요. 그럼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루 만드는 거지. 이것도 다시 녹여서 금을 만들면 더 돈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금화가 조금 상했다고 해서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가치로 바뀌어요. 팔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만들다가 나중에는 아예 순도를 낮춰서 금화를 주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화폐들을 악화라 그러죠. 악화. 절대 군주들이 전쟁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화를 만듭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건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걸 가격혁명이라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화폐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 경제가 파국에 가게 됩니다. 물론 스페인은 이제 그렇게 금과 은이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이제 파탄이 나게 되는데, 물가가 오르게 되니까 그 물가 오르면 수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물가가 오르니까 특히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임금 노동자들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농민들이나 노동자들 가운데서도 두 가지 종류가 됩니다. 약간 상층에 있어서 자기 땅도 있고 자기 공장도 있고 이런 노동자들은 물건을 생산하니까 물건값이 오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상층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기 땅이 없는 농업 노동자들, 이런 사람 물건값이 올라가는 것과 물가가 올라가면서 식량값도 올라가니까 생활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공업과 상업에 오히려 자극을 받죠. 인플레이션이 되면,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경기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이제 효과들이 있는데,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전통적 지주들,
소위 말하는 기생계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주들은 영주나 이렇게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10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받던 지대를 아버지가 받았고 아버지가 받던 지대를 아들이 받아요. 그때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소작인들하고 딜을 해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뭐 내년에는 얼마 올린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조상들부터 받던 거 그대로 받는 거예요. 워낙 광대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걸 올린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그러니까 서서히 비커 속에 개구리가 삶아 죽듯이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자기가 받던 임대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워낙 서서히 진행되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게 3대에 걸쳐서 전통적 지주들이 받던 임대료가 4분의 1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굉장히 큰 규모죠. 그러니까 전통적 지주들은 점점 경제적으로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그걸 소작받아서 하는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실제 생산에 뛰어든 사람들은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 지주들은 몰락하고 그 상품 경제에 잘 적용한 실질 생산자들은 상층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산업혁명 때 가면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 계층이라고 하는 부유한 평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대륙에서 온 금과 은은 단순히 인플레이션만 가져온 게 아니라 그 사회 계층의 구조조정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격혁명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사실 권한을 갖고 있었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물가가 오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물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요.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물가라는 게 시장의 거대한 힘을 정부와 그때 당시엔 정부라고 볼 수 있죠. 왕이 칙령을 내린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물가 등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어느 정도 제한도 하고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이제 그 칙령을 내려서 제한도 하지만 이게 통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때 당시의 일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의 유럽의 각 지역에 보면 잉글랜드, 프랑스, 이태리, 저머니, 오스트리아 전부 다 이 시대에 중상주의 시대에 엄청나게 높은 물가 상승을 경험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신대륙에서 이렇게 많은 금과 은을 가져도 왔는데 사실 금광, 은광이라는 게 무한대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초기에는 그 원주민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귀금속이나 이런 걸 이제 뺏어서 약탈을 해서 녹여가지고 가져왔다가 그러는 사이에 금광과 은광을 발견하고 거기서 금과 은을 가져왔는데 그것도 무한정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또 고갈돼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올 게 없는가를 이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설탕,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콜럼버스 때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도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탕수수를 가지고 만든 럼주 같은 거, 그 다음에 목화, 이런 게 다 열대작물들이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잘 재배된다는 걸 알고, 이런 걸 재배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각 무역을 해서 이득을 얻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노동 집약적인 상품들이에요. 특히 이제 사탕수수 같은 거는 그 사탕수수 대가 4m 정도 돼요. 그럼 그걸 잘라가지고 그걸 빨리 이송해서 끓는 물에다 집어넣어야 돼. 이걸 놔둬서 하루 이틀 놔둬버리면 그 사탕수수 액이 다 빠져나가서 소용이 없어요. 빨리 잘라서 그거를 이제 싣고 가야 되는데 요새 같이 뭐 거대한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일일이 사람들을 손으로 베고 그걸 이제 마차 같은 데인데 그 사탕수수는 부피가 엄청 크잖아요. 그 큰 사탕수수를 끓여봐야 요만큼 설탕이 나온다고. 굉장히 노동집약적이죠. 그리고 더운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펄펄 끓는 어마어마하게 큰 가마솥에다 집어넣는 과정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초기에는 이제 채무노예, 백인들이 많이 했는데 백인들 가지고는 도무지 노동력을 감당 못하니까 아프리카의 열대 지역에서 일을 많이 한 흑인들을 데려다가 이제 노예를 쓰기 시작하죠. 그 노예 무역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 무역을 통해서 노예들이 얼마나 이제
뭐 고통을 당했냐 이런 걸 이제 옛날에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다음 학기에 가르치는 제도경제학이라는 시간에 그때 설명을 할 건데 그때로 넘기고 뭐 노예무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갔다는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내가 하려고 했던 절대주의 시대 이야기였고 이번 여기서부터는 세 번째 이제 이행기에 있었던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인 종교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개혁은 먼저 이제 종교 개혁의 내용을 설명하고 또 종교 개혁과 함께 따라온 것이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교 개혁이 어떤 그 경제사적 의미를 지니는가. 오늘 자본주의가 바로 이 종교 개혁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막스 베버의 베버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놀이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노틀담 대학교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 역사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터닝 포인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터닝 포인트라는 책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뭔지 알죠? 역사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터닝 포인트 그 세 가지를 1521년에 있었던 루터의 심판, 사실 그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앞에 성문에다가 95개 조항을 겁니다. 그걸 종교개혁의 시점으로 사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크 노을은 이제 1521년 보름스 회의를 했는데 아무튼 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 나중에 칼빈과 존 낙스라든지 여러 사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34년에 영국에서 시작한 성공회, 영국 국교회라 그러죠. 앵글리칸 처치.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이 영국 국교의 탄생.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내부의 종교개혁. 이 세 가지를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이 개신교, 오늘날의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종교개혁이 일어났느냐?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중세 교회가 타락을 많이 했어요. 교황청이 너무 화려했고, 이 사제들이 또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세속화되고, 또 예배는 굉장히 형식화돼가지고, 미사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가가지고, 이제 뭐 안 가면 이제 천당 못 간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독실한 신자도 물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형식화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항 운동이 사실 이 신부들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루터도 신부였습니다. 신부이자 교수였고요. 신학 교수였죠, 요사로 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순수했던 초기 기독교로 돌아가자. 그리고 성경에 없는 걸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예를 들어서 면죄부, 레오 10세가 팔았던 면죄부 같은 거. 아니, 돈을 내고 종이 쪽지 하나 사면 내 죄가 용서되고 내 부모가 지옥에 갈 부모가 천당 가고 이게 말이 되냐? 성경에 그런 데가 어디 있냐? 면죄부 같은 거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 믿자. 그리고 그 교황들이 타락하면서 많은 신부들이 같이 이제 타락을 하는데, 야, 신부가 무슨 하나님의 중재자냐? 여러분 캐톨릭에 가면 신부한테 이제 이렇게 고해성사라는 게 나와요. 영화 같은데 캐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도 영화 같은데 보면 자주 나오죠. 그럼 그 신부는 고해성사 들은 걸 절대 비밀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신부가 뭐라 그러냐면 그걸 다 듣고 나서 너가 용서받도록 내가 하나님한테 구해줄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내 죄를 사하노라. 하나님이 하나님, 신부가. 개신교의 목사들은 그러지 않아요. 당신의 죄를 사해 주도록 내가 하나님한테 나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개신교 목사는 네 죄를 사해 주노라 이런 소리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개신교는. 그런데 캐톨릭에서 신부는 내 죄를 사하노라.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순간은 하나님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신부를 파파라고 부르죠. 아버지. 근데 개신교에서는 하나님만 아버지예요. 목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야. 굉장히 다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옳지 않다. 이런 제 주장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원래 이제 신부고, 자기의 인간이 신부고 성스러워야 되는데 자꾸만 음욕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걸 고행, 자기 몸에 학대를 하는 거예요. 막 칼집도 내고, 뭐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기도 하고, 고통을 줘서 자기의 이런 어떤 욕망, 욕구를 다 떨쳐버리려고 하는 거죠. 루터도 그런 몸부림을 굉장히 해요. 그런데 아무리 해봐도 자기가 그런 욕망이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루터는 굉장히 순수한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였고. 그러면서 캐톨릭 교황청에서 나오는 것들이 틀렸다. 성경에 그런 거 없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자기가 근무하고 있었던, 가르치고 있었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95개 조항을 내걸면서 이거 바꿔달라. 교황청에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교황이 이제 발끈했고, 또 누구보다 그 당시 캐톨릭의 옹호자라고 했던 칼 5세, 뭐 이걸 갖다가 찰스 5세 이렇게 하기도 한다 그랬죠. 이게 스페니쉬는 카를로스 5세고 독일어로는 칼 5세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다이아몬드 수저,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엄청난 땅을 부여받은 그때 당시 황제가 칼 5세였어요. 그래서 이제 칼 5세가 그 교황 대신에 그러면 루터를 불러다가 정말 그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루터한테 야, 너 틀렸으니까 철회해라 이런 설득을 해보겠다. 그렇게 보름수의 제국회의장으로 불러요.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루터가 이제 거기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 가면 죽는다고. 사실 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단 판정 받으면 바로 화형 시켜버려요. 그 가면 틀림없이 당신을 잡아서 화형시킬 거다. 그런데 루터가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 내가 죽고 안 죽고는 하나님에 달린 것이고 난 가겠다. 주변 사람 다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름스 국회 제국의회에 참석하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는데 루터는 절대 양보를 못한다. 자기는 양심에 걸고 그리고 내가 틀린 게 어디 있는지 성경을 가지고 들이대봐라. 그래서 당당하게 나가죠. 결국 그 자리에서 죽이진 않고 말미를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라 그러고 자객을 보내서 따라가서 죽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그 얘기가 나오죠. 자기가 인용한 건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인용한 거다. 자기는 절대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거다. 그래서 마크놀은 바로 이 말 때문에 프로테스탄티즘이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크놀은 1521년을 프로테스탄티즘이 탄생이라고 보는데 재작년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했어요. 그 500주년 할 때 그거는 17년이니까 아까 그 비텐베르크 문에다 95개 조항을 붙인 그 해, 그 1517년을 이제 시점으로 보통은 잡아요. 아무튼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독일의 군주들이 루터를 지지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걸 경제사적 이제 의의를 좀 미리 좀 얘기를 하면 사실 카를로스 1세부터 스페인의 절대 군주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영국 같은 데서는 헨리 7세, 장미전쟁에서 승자 헨리 7세가 이제 절대주의를 왕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국왕들이 힘이 세지니까 과거 영주 정도 단계의 힘이 없었을 때는 교황으로부터 왕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동료 영주들로부터 자기가 왕으로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왕이 힘이 세지니까 상대적으로 로마 교황청의 위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의 11조가 전부 모아서 로마 교황청으로 가는데 저거 로마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 군주의 힘이 세지니까 11조를 자꾸만 안 내요. 그리고 야 이걸 왜 남의 나라 주냐? 이거 우리나라에서 써야지. 그래 왕들이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군주들이 로마 교황청에 11조를 보내지 않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어떤 나라는 봉하느냐? 아직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한 나라. 독일은 아직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느슨한 연합체였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황제지 사실상은 실권이 별로 없었어요. 여전히 봉건 영주들이 실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독일만 각 모든 11조가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은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던 11조가 뭔지는 다 알죠. 성경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교회에다 바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바치면 그게 결국 각 교회에 바치면 그게 로마 교황청으로 간다고요. 그리고 그걸 열심히 로마 교황청은 체크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안 오니까 독일에서밖에 안 오니까 로마 교황청 입장에서 수입이 줄어든 거잖아. 그러니까 교황들의 사치는 그게 달했고 군대도 유지해야 되겠고 로마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체 군대를 유지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체사레 같은 사람, 보르지아 같은 사람은 자기 아들 체사레가 총 사령관이었죠.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려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봉이 얻은 나라 독일이에요, 독일. 근데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면제부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부를 팔게 된 이유가 다른 나라들이 절대 군주가 돼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안 내니까 11조를 제대로 안 내니까 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런 꼼수를 쓴 거죠. 그러니까 독일 영주들이 가만 보니까 이거 독일만 이거 열심히 내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독일 내부에서도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겸한 칼 5세는 스페인 황제이면서 신성 로마 황제를 겸하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덕분에. 나중에는 이제 자기 동생한테 그걸 넘겨주게 돼요. 죽을 때는. 그래서 다시 스페인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분리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독일의 군주들 입장에 그 군주가 이제 그 봉건 영주들 입장에서는 야, 이 루터가 말이 맞다. 그래서 루터를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루터가 다른 군주들이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았더라면 루터도 목숨을 유지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현명왕이라고 불리는 프레드릭이 자기 군대를 보내가지고 루터를 빼돌려요. 그리고 보호를 하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르트부르크 성에 은거하면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당시에는 성경을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왜? 교황청이 얘기하는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꾸만 성경을 들이대면서 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왜 교황은 저런 소리 하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성경을 못 읽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게 해요. 그럼 보통 사람은 라틴어를 모르니까 못 읽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최고형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 해요. 그만큼 성경 보급을 억제했는데 루터가 생각할 때는 모든 국민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저런 교황의 횡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에 있으면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되죠.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황도 결혼을 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안 한 척하죠. 그리고 그 자기 자식들을 마치 입양한 듯이 거짓말을 해요. 그건 누구든지 다 하는 거짓말이야.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뭐 성자 반열에 오른 사람들 다 부인이 있었고 자식들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위선이다. 그래가지고 루터는 수녀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 목사들은 다 결혼하는 거죠. 그런 이제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뭐 종교 개혁이 가장 큰 이제 기여가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독일어로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당시의 성경은 독일어는 각 지역마다 방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지역마다 방언이 있는데 표준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독일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 발달 수준이 낮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수많은 독일어 방언 가운데 루터가 라틴어로 표기되어 있는 이 성경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독일어가 어떤 독일어일까? 그래서 섹슨 지방에서 사용되는 독일어가 가장 풍부한 어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독일 표준어를 만든 사람이 루터예요.
그리고 루터는 굉장히 이제 찬송시를 시인이에요. 찬송시를 많이 썼고 뭐 이런 것들이 루터의 기여인데 그 무엇보다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종교개혁의 핵심인데 그게 이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불가피하게 오늘 기독교 교리를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떠나서 오늘날 현대인으로서 사회를 이해하려면 기독교와 캐톨릭의 차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특히 자본주의가 개신교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막스 베버의 명제를 이해하려면 도대체 개신교는 캐톨릭하고 어떤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알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슬라이드는 추가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 개만 추가됐어요. 나머지는 원래대로 그대로예요. 요건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든지 노트 필기를 하든지 하세요. 사실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유태인 사회에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왜? 유태인 가운데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날에도 개신교도가 아닌 유태인들, 아직도 전통 유태인들은 이스라엘에 많이 살죠. 모든 유태인 어머니들은 아들을 낳으면 혹시 내 아이가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메시아 사상은 유태인들 세계에서는 수천 년간 이어온 사상이고 예수가 태어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제 메시아들이 있어 왔어요.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당시에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오늘 개신교도, 캐톨릭하고 이제 개신교도들 아닙니까? 기독교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혔는데 이걸 인정하고 따른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가 부활했다는 말도 있고 뭐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한테 물어요.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수석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주라는 것은 그때는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번역하면 선생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의 그 헬라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나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돌로 쳐 죽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그래서.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라는 청년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슨 하나님이니 너무 아부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바요나 시모나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정확하게 말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이제부터는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라.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번역하면 반석, 주춧돌, 집을 지을 때 기초석 이런 뜻이에요. 너는 이제부터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라. 그리고 네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이 땅에서 지상에서 매이면 천국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지상에서 풀면 천국에서 풀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가 지상에서 넌 죄인이야, 넌 지옥 갈 놈이야 이러고 하면 얘는 천당 못 간다는 거야. 파문을 해버리면 얘는 천당 못 간다는 소리야. 그리고 만약에 넌 이제 용서를 내가 죄를 용서해 줬어. 그러면 얘 천국 간다는 소리예요. 어마어마한 권한을 베드로한테 주죠.
이 기록이 예수들의 제자들이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의 이 명령은 베드로라는 인간한테 준 거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그럽니다. 저 옆에 있는 사진은 내가 찍어온 사진인데 그래서 좀 허접한데 로마에 가면 로마 교황청 베드로 사원이 있죠. 거기 들어가려면 줄을 한참 서야 들어갈 수 있어요. 제일 화려하고. 그 로마 교황청 안에 들어가면 역대 교황의 명단입니다, 저게. 근데 제일 앞에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앞에 대문자로 제일 크게 피터 이렇게 써 있어요. 피터가 베드로예요. 피터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초대 교황이에요. 근데 사실 이 로마 교회를 처음 만든 사람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소에 있으면서 로마 교회를 만들거든요. 근데 바울을 초대 교황이라고 캐톨릭에서 그러지 않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예수가 베드로한테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 베드로의 수석 제자들의 교황권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사람이니까 세상에 어디든지 가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 교황의 명을 받는 추기경들, 그 사제들이 베드로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는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 성사를 하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해도 사제 앞에서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고해를 하면 죄를 고하면 그 사제들은 베드로를 대신해서 너 죄를 사하여 주노라. 그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천주교의 이러한 교리가 바로 이 구절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라고 하는 신분은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젊은 사제라도 아무리 늙은 신자라도 그 사제한테는 깍듯이 모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캐서릭에서 사제이고 권한이라는 것은 대단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남들과 특별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하나님 같은 존재인 사제가 결혼해서 애 놓고 막 그러면 좀 권위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사제는 특별히 대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제들이 많은 타락도 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이걸 어떻게 하사느니? 루터는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해요. 예수가 베드로에게 이 축복을 한 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걸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반석이 아니라 우리 모두 저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은 교회의 반석이다. 오늘날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재자는 인간은 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중재자가 되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루터는 저 고백을 한 베드로가 한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한 모든 사람은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게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면 제사장이라는 신분이 있죠.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존재예요. 그게 오늘날 사제로 이제 캐톨릭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루터는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제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어,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건 캐톨릭 신자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캐톨릭 신자들은.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 해석 중에 어떤 것은 옳으냐, 이걸 가지고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종교전쟁 때 내가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저 시기가 맞는 것 같으네. 오늘날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개인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본주의에 반대가 된다 그러니까 대칭되는 게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로 그러면 반드시 반대말은 개인주의가 돼야 되잖아. 사회는 공동체고. 그런데 우리가 사회주의의 반대를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라 그러는데 이 자유주의의 기초는 개인이에요. 그런데 이 개인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게 어디냐? 동양에는 없었어요. 개인주의라는 것이. 서양인데 많은 학자들이 에밀 듀르크렘이라든지 막스 베버는 많은 학자들이 개인주의의 뿌리는 예수라 그래요. 사실 구약의 유태교만 해도 개인주의가 별로 없어요. 공동체예요. 족보가 중요하고 개인이라는 것은 공동체 사회 전체를 위해서 희생을 당해도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절대 개인은 소중한 거기 때문에 어떤 이유도 없이 개인의 동의 없이 사회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의 뿌리가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기독교의 예수의 기독교는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신앙 좋다고 해서 부부가 같이 팔짱 끼고 천당가는 거 없어요. 내 아버지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아들이 끌려서 같이 천당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원은 개인이에요.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사를 지내면 용서가 돼. 제사장이 용서를 해줘. 캐톨릭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는 철저하게 개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지 집단이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중세 1500년 동안 교회는 다시 교회의 권한하에 개인이 철저하게 억압받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교리 때문에. 그래서 개인은 말살이 됐어요. 교회에 눌려가지고. 이걸 다시 해방시킨 사람이, 개인을 해방시킨 사람이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루터의 종교개혁. 그래서 카톨릭에 대항해서 개인을 회복시킨 사람이 루터다. 그리고 루터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이거를 확산시킨 사람이 칸트를 비롯한 자유주의 철학자들이다. 그렇게 이게 정치적으로 확산된 게 미국의 독립전쟁이고 프랑스 대혁명이다. 이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서구의 번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다. 그러니까 르네상스도 영향이 조금 있지만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루터 같은 종교 개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수면에 있었던 원인이고 종교 개혁이 제일 표면적인 원인이고 이 이후에 자유주의 철학자들, 그다음에 정치적 사건들 몇백 년에 걸쳐서 오늘날 서구 문명의 뿌리가 되는 번영이, 자본주의적 번영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다.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설명을 비교적 잘 설명해 놓은 책이 개인이라고 불리는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박성현이라는 옛날 데일리 K 주필했던 사람이 써놓은 책인데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걸 읽어보고 싶은 사람이 이 책을 읽어보세요. 물론 뭐 막스 베버나 듀르켐의 철학책을 읽어보면 더 좋겠지만 뭐 우리가 철학 전공자가 아니라서 거기까지 읽기 어려울 테니까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지금 강의한 이런 맥락을 쭉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서양의 그 이전, 예수 이전에는 그런 개인주의가 없었냐? 굳이 뿌리를 찾는다면 아마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 정도가
서양에서 가장 최초의 개인주의자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디오게네스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왔을 때 철학자여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주겠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뭐라 그랬어? 그 통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고 노숙자지 요새로 말로 치면.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아주 자유롭게 사는 철학자. 햇빛이 가리니까 좀 비켜달라. 그러니까 뭘 소유하고 그러면 자꾸만 자유가 없어진다는 거지. 정말 자유로운 철학자, 디오게네스. 근데 공자도 똑같아요. 동양의 개인주의자를 굳이 찾는다 그러면 공자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다시피 공자는 어느 왕 밑에서 춘추 전국 시대에 그 나라들이 인재를 그렇게 구하고 있었는데 어느 왕 밑에 가서도 봉사하지 않고 그랬던 철학자 공자는 이 군자가 우리 모두가 군자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군자를 인간의 가장 지고의 목표라고 봤는데 이 군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혈연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벼슬도 아니고 철저하게 그 정신세계가 결정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개인주의적 생각이에요. 정신세계라는 건 개인주의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그러면 공자를 갖다가 인정을 했냐? 인정 못 봤어요, 당대에는. 상갓집 개라고 표현했죠. 공자는 자기 제자들 데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죠. 그의 삶은 굉장히 고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인주의자들을 그렇게 높이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옛날에. 아무튼 이 개인주의가 바로 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개인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날까지 왔다 그랬는데 이 개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얘기한 사람이 또 영국의 정치가 대처 수상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신자유주의는 하이에크나 뭐 밀턴 프리드만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오늘날의 이 개인주의적 철학을 가장 충실하게 실행에 옮긴 사람은 1980년대 대처하고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미국과 영국 국가들이 오늘 가장 자유주의적인 나라로 만든 사람들은 이 정치가들인데 특히 대처 같은 사람들은 그 이전에는 영국병에 걸렸다고 할 정도로 영국이 굉장히 사회주의적 모습을 띠고 있었어요. 큰 기업들은 전부 국영화돼 있었고 그런데 대처 혁명을 통해서 대처가 이제 영국을 완전히 바꿔놨고 그래서 미국과 함께 굉장히 자유주의 국가로 만들었고 그 후로 영국의 다시 경제가 살아났죠. 그래서 대처 이후에 모든 진보 정당들이 전부 대처 정책을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은 진보 보수 관계없이 굉장히 미국 다음으로 자유주의적인 국가로 오늘날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처는 영국에 그 많은 수상들이 있었지만 대처리즘 같이 이름 뒤에 이즘이 붙은 유일한 수상이에요. 대처리즘. 그래서 사실 대처리즘은 하이에크 생각하고 똑같아요. 하이에크가 쓴 노예의 길이라는 책을 대처가 수상이 되자마자 하이에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수상이 됐는데 난 젊었을 때 당신의 책에 감명을 받았고 내 정치 철학 노선을 이걸로 정했는데 이제부터 당신의 책에 있는 대로 정책을 수행하겠다. 그랬더니 하이에크가 내가 오늘이 내 생일인데 당신이 최고의 선물을 줬다. 하필이면 그날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처의 철학이 사실 하이에크의 철학이고 그래서 오늘날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정치가 중에 한 명으로 대처를 꼽는 거죠. 근데 대처가 여러 가지 한 말 중에서 뭐 대처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나중에 다음 학기 하는 제도주의 경제학에서 대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할 건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특히 공동체, 즉 사회를 귀하게 여기는 사회주의자들. 그중에 성직자들도 많고 소위 진보 좌파 사람들이 많겠죠. 이 사람들이 뭐 대처 저 무식한 여자가 저런 소리 한다.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은 대처가
어떤 그 잡지에서, 여성 잡지에서 얘기한 건데 그 문맥을 다 떼버리고 요 말만 딱 잘라가지고 이제 부각을 시켜서 한 거예요. 사실 대처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영국도 국가 부채가 너무 심해서 세금 걷어가지고 그 국가 부채 이자 갚느라고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라가 거들나겠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왜 사람들이 자기가 할 일조차 자기가 안 하고 정부한테 다 해달라 그러냐. 늙었다고 정부한테 먹여 살려달라고, 직업 없다고 정부한테 직업 달라고 그러고, 먹고 살 돈 없다고 나라에서 돈 달라고 그러고, 왜 사람들이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전부 나라에, 사회에다 떠넘기냐. 그 얘기를 이제 인터뷰를 할 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솔직히 사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있고 가족이 있을 뿐입니다. 개인이 할 건 좀 개인이 하고, 그리고 개인이 못하는 것만 사회에다 해달라 그래야지 왜 전부 사회에다 해달라 그러냐. 이렇게 수상으로서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수상으로서 개인의 책무를 다해달라 라는 의미의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사회라는 거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인, 자기 몸보다 더 자기를, 남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돼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사랑할 수 없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내 친구를 내 목숨처럼 사랑할 수 없거든요. 아주 사랑에 눈이 멀어서 뭐 잠시 잠깐 어떤 여자 때문에 헷가닥 해가지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인간이란 게 기본적으로 남을 나처럼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명령은 그럴 수 없으니까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의미지 진짜 인간이 그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이 있고 가족이 있을 뿐입니다. 사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내 가족만큼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얘기한 거지. 사회라는 게 불필요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죠. 그런데 자초지종 문맥 컨텍스트 다 떼고 그냥 요 단어만 딱 가지고 이제 비난을 퍼붓은 거예요. 그러면서 대처가 자서전을 썼는데 국가경영이라는 자서전을 썼어요. 그 자서전에다 뭐라고 썼냐면 정치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말의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자기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막 욕을 먹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건 내가 괜히 그 말했구나 이렇게 후회가 되는 말을 더러 할 적도 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도 이 말은 후회하지 않는다.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자기 자서전에서 썼어요. 왜? 인간은 자기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공동체를 가질 수가 없다. 기독교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처럼 귀하게 여겨요. 기독교인들이 같은 신자를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렇다고 진짜 형제, 진짜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동아리에서 오빠 그런 소리 하지만 진짜 제 친오빠처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친근감의 표현이지.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유럽 마르크시즘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조지 루카치예요. 네오 마르크시즘의 아버지인데 레닌 이후에 최고의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훌륭한 사회를 만들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이게 사회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생각이에요. 훌륭한 사회를 만들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서 훌륭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야말로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숭고한 행위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은 훌륭한 사회를 만드는데 인생을 바치죠. 그런데 사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못 살듯이 우리는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그랬고요. 수렵 채취 경제 때 인간은 사자처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것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살아야지만 그런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어요.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도 먹고 살려면 취직해야지 사회를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산속에 들어서 어떻게 혼자 사냐고. 그러니까 수렵채취 경제 사회나 지금이나 인간이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건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하고 훌륭한 사회를 만들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른 생각, 다른 얘기예요. 사회 자체는 귀중한 거죠. 그러나 그 사회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돼도 됐다? 그건 아닌 거죠. 개인이 사회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사회가 불필요하다는 건 다른 얘기잖아. 그죠? 사회는 귀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사회도 개인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전체주의는요, 사회주의는 언젠가는 전체주의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체주의는 항상 개인을 억압해요. 과거의 왕정이 그랬고, 모택동주의가 그렇고, 김일성주의도 그렇고, 전체주의라는 것은요, 항상 훌륭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어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이거는 잘못이라는 거죠. 사회가 소중한 거지만 그 사회 때문에 개인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개인주의적 사고예요. 때로는 그런데 개인이 사회를 위해서 희생돼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한 사례로 이제 이 얘기를 내가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선구자라는 노래 아시죠? 몰라요? 학교 때 다 배웠죠? 표정을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내가 불러줄 수도 없고. 일송정 푸른 소른. 몰라요, 여러분? 한번 불러볼까? 진짜 몰라? 학교 다닐 때 안 배워요? 이런 노래 안 배우는구나.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북한도에 가면 그 일송정이 있어요. 해란강도 있고. 내가 여기 가봤어요. 이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죠. 이걸 작곡한 사람은 조두남이라는 작곡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용정이라고 그러죠. 한자로. 룽찡. 조선족 많이 사는데. 그 용정의 한 여관에 있었을 때, 말을 타는 어느 젊은이가 아마 독립군 투사였던 것 같아요. 와서 이 가사를 주면서 작곡을 해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작곡을 해놨는데 그 청년이 다시 오지를 않았대요. 왜 안 왔는지 모르죠. 독립운동하다 죽었는지. 아마 죽었으니까 안 왔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못 전해주고 나중에 해방 이후에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때는 교과서에도 실리고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됐죠. 독립운동을 그리는. 내가 태어나니까 나라를 빼앗긴 조국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나라에서 사관학교를 가서 군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독립군 투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독립군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태어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내 사명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되찾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죠.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청년이 됐는데 전쟁이 일어났어. 하필이면 내가 군복무할 때 전쟁이 일어나서 난 군인으로 나서 전쟁터에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개인이 사회와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생각이, 너는 사회가 더 중요하니까 너는 부속품이니까 당연히 죽어야 돼. 이거하고 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가 나를 내 목숨을 요구하는구나. 그럼 기꺼이 선택을 해서 전쟁에 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귀한 것 같으세요? 나는 후자가 더 귀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개인주의자이기 때문에 전쟁 나가서 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선택인 거예요. 교육에 의해서 또 부모의 가르침에 의해서 어떤 이유든지 우리는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죽음을 무릅쓰기도 합니다. 개인주의라고 해서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선택이 더 훌륭한 거죠. 더 숭고한 거죠.
만약에 부속품이니까 당연히 너 죽어야 돼. 뭐 순과할 것도 없지. 뭐하러 그 사람들을 기려. 부속품인데. 그래서 개인주의적 사상을 갖는다는 것과 사회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이 전혀 별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숭고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자기 조국과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위대한 결단하는 건 개인주의하에서 더 숭고한 것이고 더 우리가 길 잃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개인주의는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은 이런 게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개인주의를 이렇게 밑에 있는 그림처럼 생각해요. 개인주의자들은 이기적이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지밖에 모르는 나쁜 놈들. 이게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개인주의라는 건 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군중 속에 사회 속에 같이 일원으로 있는데 그 중에서 나의 독특성과 나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걸 개인주의라 그러는 거지. 지밖에 모르는 일탈적인 행동을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걸 개인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개인주의는 공동체나 사회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이 존중돼야 되고 사회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개인주의지. 그래서 하이에크는 개인주의를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을 인간의 자격으로 존중하는 것, 타고난 개인적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신념, 이런 걸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개인주의의 미덕은 관용, 타인과 그 의견에 대한 존경심. 왜? 내가 개인이 중요하면 남의 개인도 중요하니까. 그걸 존중해 주는 거죠. 정신의 독립성, 자기 신뢰, 위협을 감수하려는 의지, 다수에 반대하여 자기의 신념을 유지하려고 하는 각오, 남과 자발적으로 협력하려고 하는 의사, 이런 걸 개인주의라고 그러는 거지. 질서를 파괴하고 지 욕심만 치는 건 이기주의지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개인주의가 바로 오늘날 서구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이고 이것이 시작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유럽 문명을 이해하고 오늘날 현대사를 이해해서 이걸 알아야 된다.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는 영국이 개신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 영국의 수장령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어요. 헨리 8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자료만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헨리 8세가 자기 형이 죽고 대신 왕이 됐는데 형의 부인이었던 아라곤의 캐더린, 그 아까 얘기했던 카를로스 1세의 이모예요, 이모. 그 숙모를 이제 당시 스페인이 제일 세계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강대국의 황제의 이모, 뭐 엄청난 파워를 가진 거예요. 교황청도 꼼짝 못하고. 그래서 영국 왕하고 결혼했는데 빨리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동생 헨리 8세가 왕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왕비였다가 졸지에 젊어서 청산 과부가 됐잖아. 그렇게 평생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동생하고 또 결혼시키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근데 헨리 8세는 좋겠어요. 근데 이제 형하고 동침을 안 했으니까 결혼해도 된다. 이래가면서 이제 한 거지. 근데 뭐 헨리 8세 입장에서 당신 내 형하고 잤어 안 잤어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면 해야 돼. 그래서 왕이 돼서 결혼을 해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쁜 여자, 젊은 여자 원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천일의 앤 볼린 자기 와이프로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앤 볼린이 자기는 그 첩은 절대 안 하겠다. 자기 정실 부자 안 하면 당신하고 결혼 안 한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내가 센 여자죠. 그래가지고 헨리 8세가 안달이 나가지고 야, 이 여자랑 결혼하려면 자, 이혼을 해야 되는 거야. 이혼을 시켜달라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안 된대. 왜? 지금 로마 교황청이 제일 큰 뒷배를 봐주는 게 카를로스 1세인데 카를로스 1세가 뭐냐면 자기는 부교의 보호자라고 자처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근데 그거 숙모하고 이혼을 시켜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는 노 하는 거예요. 교황이. 그런데 이혼을 해야 되겠고. 왜? 저 이쁜 여자를 내가 정실로 맞으려면 이혼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결국 앵글리칸 처치가 태어나는 거죠. 자기 추기경한테
야, 네가 그냥 나 이혼시켜 주라. 그리고 너 로마 교황청 말 듣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부터 영국 교회의 왕은 영국 교회의 수장은 황제다. 그 자기 스스로가 수장령을 내려서 저 영국 교회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국 앵글리칸 처치를 만들어 가지고 야, 우리는 캐서릭하고 당시에 유행했던 루터의 그 개신교하고를 짬뽕해 가지고 우리 영국만의 교회를 만들겠다. 그게 오늘날 성공회예요. 영국 앵글리칸 처치예요. 예배 형식은 캐서릭을 따르고 내용은 개신교를 따르고 어중간하게 절충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에서도 엄청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왜? 신하들 중에 또 왕들 중에도 캐서릭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루터교를 따르는 청교도들이 있고 또 이 절충에는 이 루터 헨리 8세의 이 국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3분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과정 중에 복잡한 이제 일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잘 묘사한 영화가 이제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리메이크업 돼서 얼마 전에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아. 천일의 스캔들이라 그래가지고 요 영화가 나왔죠. 이 편은 이제 볼린가의 다른 딸, 이 언니를 이제 묘사한 건데 아무튼 이런 영화들이 나왔고 미국 드라마로 이제 헨리 8세 일대기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방영이 됐어요. 튜터스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이 영국 드라마 역사상 그 역사 드라마 중에서 제일 연문을 많이 뿌린 게 이 헨리 8세예요. 그래서 뭐 이건 교양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헨리 8세고요. 이게 이제 천일의 앤 볼린이에요. 뭐 이 정도 넘어가고. 그래서 영국, 스페인 이건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그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설명을 못 하겠는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머지 조금 남은 건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수요일 날 마쳐 하겠습니다.